경제 시그널 조현선입니다. 그야말로 에브리싱 랠리에서 오늘은 에브리싱 블랙 수요일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고 어떤 이유인지 또 내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긴급하게 진단해 보려고 채널을 열었습니다. 고란 대표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오랜만에 모셨는데 장이 말이 아니게 모셔가지고 제가 나오면 좋거나 나쁘거나. 항상 좋을 때 만났는데 우리 그쵸? 그래서 와, 오늘 예상보다 시장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하나씩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네네. 주식이 오늘 예상보다 아침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새벽에 마감한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 증시 나스닥이 2% 넘게 빠지면서 네. 우리 시장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트렌드를 보자면 코스피가 그 전날 먼저 열리잖아요. 네, 네. 시차 때문에 열리고 나서 오히려 나스닥이 코스피에 영향을 받는 듯한 느낌을 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제 코스피 지수 2% 넘게 빠졌어요. 그런데 코스피 빠진 것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다 그럴만하다. 왜냐하면 그간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뭐 요 정도 조정쯤이야라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미국 증시가 열렸는데 나스닥이 빠졌는데 나스닥이 빠진 게 좀 약간 그 불안한 부분을 좀 자극한 측면이 있어요. 왜 빠졌을까를 보자면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복합돼 있는데 이 언제나 시장이 그런데요. 이게 뭔가 불안하고 가격이 빠지면 그간 숨어 있거나 아니면 그간 무시돼 왔던 저 구석에 박혀 있던 악재가 갑자기 시장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하락의 트리거가 된 거는 팔란티어였습니다. 네. 팔란티어라는 그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실적 발표 자체만 놓고 보자면 그닥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니까요. 네, 나쁘지 않았는데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이 PER이라는 그 퍼 네. 지표가요. 지금 테슬라보다도 비싸고 그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저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종목보다도 퍼가 높다라는 표현을 쓸 네. 정도로 이에 대해서 이제 그 팔란티어 CEO는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해명을 하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팔란티어가 그렇게 이제 비싸다라는 게 갑자기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또 한 며칠 전에 나왔던 그 마이클 버리의 트윗이 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마이클 버리는 빅쇼트라고 하는 영화 주인공으로 유명한 분인데요. 네. 이 이른바 그 서프라임 모기지 때 공매도 포지션을 잡아서 큰 돈을 번 분으로 이제 유명하죠. 근데 그분이 며칠 전에 이제 X에다 게시글을 올렸는데 야, 지금처럼 이렇게 비이성적인 시장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답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13F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곳은 SEC에다가 분기마다 우리는 무엇에 투자하고 있어요라고 보고서를 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분기마다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3분기까지 그 3분기 보고서가 최근이 마감일이라서 최근에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개되는 그 13F 보고서는 사실 3분기 상태고요. 그 사이 3분기 말부터, 그러니까 10월부터 지금 11월 조금까지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어떻게 포트가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3분기 말 기준으로 그 마이클 버리가 운영하는 운용사의 그 포지션이 66%가 전체 운용자산의 66%가 팔란티어에 대한 숏 포지션을 잡은 거예요. 공매도 포지션을.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클 버리라고 하는 약간 어떻게 보자면 전설적인 투자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저렇게 숏을 잡았다고? 야, 저거 문제가 있는데 갑자기 팔란티어에 대한 그간에 보이지 않았던 사실 그간에도 비쌌거든요. 그쵸, 맞아요. 네. 근데 야, 실적이 잘 나오긴 했는데 저 실적으로도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평가하기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게 또 연결이 돼서 AI 버블론. 그러면서 이제 며칠 전에 메타, 구글 뭐 이런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위해서 채권을 발행한다는 뉴스가 연이어 쏟아졌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그것도 이제 부각이 되면서 사실 그게 나왔을 때는 별일 없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그리고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채권이 시장에서 잘 안 팔리고 약간 인기가 없으면 저 자금 조달에 문제 있네? 라고 하겠지만 구글 같은 경우에 채권 발행하니까 그 10배 되는 자금이 몰려가지고 아니 성황리에 채권 발행을 마쳤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갑자기 주목을 받으면서 AI가 진짜 이게 돈을 버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있었던 이른바 벤더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AI 칩을 만드는 곳이 이제 그 발주를 주는 곳에다 투자를 하고 그 투자금으로 발주를 주는 곳은 AI 칩을 이제 다시 발주를 하고 이런 이제 벤더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돌려막기 네. 식의 이제 투자가 일어나는 걸 일어났었는데 이게 또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다가 이번에 어제 터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사실 비싼 가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이제 조정을 맞은 건데 사실 우리 증시로 돌아와 보자면 우리 증시가 코스피 3천에서 4천까지 그냥 그야말로 일직선으로 밀어 올렸거든요. 네. 그 밀어 올릴 때 주역이 뭐냐면 사실 이제 코스피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올 때를 보자면 그 시기마다 약간 주역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연초에는 뭐 조방원 이런 그쵸. 곳들이 이제 잘 나가다가 최근에 상승세를 주도한 건 사실 반도체. 덮어놓고 반도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최근 한 달간 상승률에 기여하는 기여분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이 다 끌어올린 거고요. 실제로 이 두 종목을 제외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상승한 종목 수보다 하락한 종목 수가 많을 정도로 이게 종목단에서 보자면 특정 종목, 특정 섹터, 특정 종목만 집중해서 올라서 코스피를 지금 현재 4,200까지 밀어 올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벽에 마감한 시장에서 AI 버블론이 나왔어요. AI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내 산업은 반도체.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문을 열자마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6%, 7% 가까이 막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가총액 상위 두 개가 밀리니까 지금 시가총액 둘이 합쳐서 100조가 아니, 1000조가 넘잖아요. 네. 지금 다시 넘었나? 아무튼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여기가 두 개가 이제 6%씩 밀리니까 지수가 6%까지 밀리는 그러면서 그 4월 7일 발동했던 매수 사이드카에 이어서 처음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시장이 낙폭이 커졌죠. 그래서 한때는 3,900선까지 내주게 됐었어요. 800선 후반까지도 네, 내려갔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있다가 지금은 다시 조금 올라와가지고 아까는 이제 4천을 일시적으로 회복하긴 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로 보자면 뭐 4천이 조금 못 미치는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렇게 밀렸던 그 지수를 어떻게 다시 이렇게 4천선까지 그래도 끌어올렸냐를 네. 보자면 이건 역시나 개인들의 매수세입니다. 지금 현재로 보자면요. 외국인이요. 코스피에서 2조 4천억어치 순매도하고 있어요. 네. 이게 순매도 규모가 장 오픈하고 나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감할 때는 도대체 이제 얼마에 마감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외국인이 2조 2천억어치 순매도를 했는데 순매도 규모만 놓고 보자면 1일 기준으로 2000년대 이후 5번째로 규모가 큰 순매도 규모라고 해요. 근데 이걸 어제 다 받아낸 게 어제 외국인이 2조 2천억 던지고 기관이 5천억 던졌거든요. 네. 2조 7천억을 개인이 다 받아냈어요. 근데 오늘도 지금 보자면 기관은 지금 거의 뭐 플레이를 안 한다고 볼 수 있고 그쵸. 외국인이 던지는 물량을 지금 개인이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그야말로 언제나 이 꼭지는 개인이 잡았다라는 그 과거의 경험칙이 통할지 아니면 요즘은 이제 스마트한 개미가 늘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하락을 보면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거든요. 왜냐하면 AI 버블 관련해서도 그간의 AI 버블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가 계속 갔냐를 보자면 닷컴 버블과는 다르다. 그러면서 버블이라고 붙이는 게 맞냐라는 또 얘기까지 나왔어요. 왜냐하면 버블이라고 하는 거는 버블 있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AI 버블이라고 말하는데 AI 보자면 투자가 없냐, 매출이 없냐, 이익이 안 나냐? 아니에요.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라는 논란 자체가 지금 맞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고, 그리고 최근에 인상적이었던 건 FOMC 끝나고 나서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AI 버블 관련된 질문이 나오니까 파월 의장이 닷컴 버블과는 다른 것 같다. AI는 버블이 아닌 것 같다라는 식으로 파월 의장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무게감이 또 확 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버블이라기보다는 지금의 하락은 그야말로 조정이 아니냐. 너무 시장이 가파르게 달려왔기 때문에 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사실 버블인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는 하죠. 네네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개인이 다 지금 하나하나 사들인 거 보면은 오히려 개미들 입장에서는 공포를 기회로 잡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이제 투자자 예탁금이 이제 8조 넘으면서 사상추수에 쌓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자면 개인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서 외부에서 돈을 많이 갖고 들어온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이른바 이제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분이 9만 원에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4년을 견뎠나요? 견뎌가지고 드디어 이제 10만 전자 되면서 드디어 탈출 이랬는데 탈출하고 나서 보니까 자꾸 가잖아요. 자꾸 하죠. 그리고 막 삼성전자 내년에 영업이익을 뭐 몇십 조를 낸다고 한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80조 얘기 나오고 뭐 목표 주가 삼성전자 17만 원 나오고 SK 하이닉스 100만 원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팔았는데 불안한 거야. 또 여지도 보이고. 근데
그 사람 심리가 그래요. 내가 팟 가격에 다시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 투자자 예탁금을 그 넣어놓고 그걸 돈을 빼는 게 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빼서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다 계속 넣어놓고 야, 떨어져라 이러고 이제 바라고 계셨던 분들이 그만큼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이 지금 어제와 오늘 네. 순매수를 이끌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급에서 보자면 네. 외국인이 판다는 게 좀 싸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개인들의 투자 열기가 여전히 뜨겁기 때문에 이번 하락은 추세적인 하락이라기보다는 조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조정으로 이제 끝나려고 하면 근데 다만 확인돼야 될 게 있죠. 실적이 계속 그렇게 나오느냐. 그렇죠. 그래서 주목할 게 뭐냐면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11월 19일 날 하더라고요. 근데 다 지난주에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다 발표가 됐어요. 네. 그때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온 거는 정말 주가가 잘 갔고 넷플릭스나 메타 같은 경우 실적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떨어지기도 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AI 버블의 약간 총화라고 어떤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엔비디아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다 끌어올렸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일부 투자자들은 그때까지는 갖고 있자라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또 네. 이제 내려간 김에 사는 분들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어떻게 보자면 엔비디아가 물건을,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GPU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있고. 네. 근데 이 팔 때 누구한테 파느냐를 보자면 대부분 다 빅테크한테 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빅테크들이 야, 우리 투자할게. 음. 우리 그 채권 발행해서 투자할게. 지금 우리 투자 규모 얼마야? 지금 투자를 멈춰서는 안 돼. 이러고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네. 이쪽 단에서, 그러니까 사가는 쪽에서 계속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파는 쪽에다가 계속 우리 물건 줘라고 하면서 매출을 일으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엔비디아 실적 좋을 수밖에 없다. 라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뭐 시장 예상치를 뭐 과도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주식이 보면은 심리전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근데 전 이번에 보면서 느낀 게 외국인이 이렇게 팔면 사실 또 개인도 파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느낀 게 AI와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젠슨 왕과 이재용 회장 다 같이 만난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떨어지지만 가치는 있지 않을까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 요인으로 움직이잖아요. 실적과 유동성.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버블 논란이 있긴 한데 실적이 계속 나와주니까 그냥 계속 그러니까요. 증시를 이제 끌고 간 힘이었고요.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유동성인데 유동성도 사실 좋았죠. 그런데 이제 찬물을 끼얹은 게 그 FOMC 때 파월 의장이 다들 시장은 10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그래서 연내 2번 할 거다라고 했는데 10월은 예상대로 내렸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시장이 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누가 12월에 내린다 그랬니?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라고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QT라고 해서 양적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아마 11월 1일에 종료할 거다라고 했는데 12월 1일에 종료한다고 한 달 더 뒤로 미쳤어요. 이러다 보니까 유동성 측면에서는 조금 시장에 이제 안 좋은 시그널을 줬죠. 그 두 가지와 아까 말씀드린 갑자기 AI 버블론이 겹치면서 나스닥의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자산군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하자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보다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주식은 실적과 유동성이라는 두 가지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런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랄 게 뭐 그렇긴 하죠. 실적이랄 게 연관성이 딱히 그쵸. 네, 이런 하죠. 상황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철저히 유동성,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쪽이 좀 망가진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주가 떨어진 거 많이 신경 쓰실 텐데 이 보통 주가보다 비트코인이 약간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향성이 약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사실 주식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10만 달러 선이 일시적으로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정말 난리였죠. 네. 속보도 나오고 99,000도 깨졌더라고요. 일시적으로. 모두의 마음도 내려가고. 아니 근데 그래서 사실 대표님을 모신 거긴 한데 비트코인도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 전에 하나 여쭤보자면 보통 이렇게 되면 안전자산 금이 좀 올라가는데 오늘 금도 많이 안 올라가고 오히려 아니 미국채가 그렇게 상승을 말씀드리자면 네. 에브리띵 랠리가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에브리띵 하락이 된 거죠. 네. 다들 이제 약간 가격 부담을 느끼고 하락이 나타난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하락이 조금 더 일찍 나타나기 시작했었죠. 그러게요. 지금은 어쨌든 4,000달러 선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 지금 자산 가격 자체가 모든 게 다 비싸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금도 안전자산이라고 하지만 그 변동성이나 아니면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는 떨어집니다. 아, 1차적으로. 1차적으로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금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요. 금값도 같이 떨어졌어요. 일단. 아, 일단은 떨어지고 지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맞아요, 움직이는군요. 그때 오. 위기가 나면은 어쨌든 뭐 디레버리징 이래가지고 모든 레버리지 포지션을 다 이제 그 정리를 하잖아요. 정리를 할 때 어쨌든 팔아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캐시, 현금을 갖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값도 1차적으로는 같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는 경향성을 보이고요.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할 때가 가장 그 뭐랄까 빛을 발하는 거는 사실 위험의 요소가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네, 유동성 측면이나 여러 가지 아니면 뭐 약간 경기 침체로 들어선가 요런 위기에는 사실 금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진 않는데 여기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안보적인 위기 있잖아요. 네, 네. 지정학적 그쵸. 위기에는 금이 조금 바로바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좀 구분해서 네. 봐야 되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을 콩 내려갔던 비트코인을 얘기할 건데 이게 도대체 왜 이 밤새 어제도 사실 상황은 계속 안 좋기는 했는데 약세긴 한데 이 정도까지 내려갈까 했거든요. 이유가 뭐였던 거예요? 일단 가장 큰 지금 시장의 문제는 뭐냐면 10월 10일 현지 시간으로 10월 10일이고 우리 시간으로 10월 11일에 있었던 대규모 청산 사태입니다. 그쵸. 그때 이거 뭐라고 표현하나? 청산 사태?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네. 당시 청산된 금액이 코인 시장에서 증발된 유동성이 191억 달러예요. 그게 이제 네. 26조 뭐 이쯤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앞에 있었어 이제 그 FTX 사태 네. 있을 때 뭐 테라로 사태 있을 때 아니면 관세 빔이라고 해가지고 관세 여파를 해가지고 쫙 시장 다 하락했을 때 그때 몇 배는 됩니다. 그래요? 역대급이에요. 가장 큰 청산 사태예요. 역대급이라고 하는 건 그 과거에 비해서 이제 어떻게 보자면 코인 시장이 좀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역대급 청산이 나온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역대급 청산이 191억 달러가 나왔다는 건 그 12만 6천 달러까지 갔었거든요. 비트코인 네. 가격이. 그때까지 가격을 밀어 올릴 때 현물 시장에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샀다기보다는 선물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할 거야라고 베팅했던 레버리지 포지션이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이제 트럼프의 관세 발언 때문에 네. 중국에 대한 관세 100% 이런 발언이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시장에서 연쇄 청산이 일어나면서 191억 달러까지 밀린 거고요. 하필 그 즈음에 세계 최대 거래소라고 하는 바이낸스가 한 10분간 먹통이 됐어요. 이게 뭐 시스템적 오류다. 네. 그리고 일부 이제 어떤 그 업체들은 바이낸스를 뭐 고소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하필 그때 이게 이 바이낸스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매수 버튼이 사라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약간 너무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그 바이낸스 시스템도 먹통이고 일시적으로 시장에 이제 그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 그 시장 조성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매수, 매도 호가를 이렇게 대줘야지 거래가 원활하게 체결이 되는데 이들이 그 시장에서 약간 철수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멀쩡한 알트코인이 그 아까 말씀드린 191억 달러 청산이 났을 때 갑자기 0.1달러까지 막 밀리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그 선물 거래가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레버리지 포지션을 뭐 10배를 잡고 50배를 잡고 이러면 이제 위험할 텐데 어떤 분들은 그냥 살짝만 잡아서 한 1.2배 1.5배 이렇게 이제 잡고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까지 청산이 났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청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그 이벤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코인 시장 내부의 유동성 191억 달러가 증발을 한 거예요. 이거는 주식시장에서는 벌어지지 않은 일이었어요. 코인 시장 자체로서 유동성이 증발했거든요. 그럼 그 증발한 유동성을 채워야지 가격이 다시 원래 수준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증발한 유동성이 어디서 나올까? 코인 투자자가 있거나 코인 투자자가 자기 예를 들면 뭐 여기 이제 뭐 아파트를 담보로 잡혀가지고 코인 시장을 갖고 오거나 정말 큰 규모로. 아니면 그냥 외부에서 돈이 코인 시장으로 신규로 유입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분들을 보면 그 유동성 증발 사건을 겪으면서 돈이 없어요. 그분들 자체가. 돈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돈이 어디서 들어와야 되냐? 코인 시장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통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ETF, 네. 또 하나는 DAT라고 하는 비트코인을 왜 사서 모으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 기업들이 이제 외부에서 돈이 들어온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10월 10일에 그런 청산이 나오면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코인 시장의 위기는 뭐냐면 이 코인 시장에 대한 약간 신뢰감을 잃었다.
그러니까 그가 와, 저 디지털 쪼가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아, 저런 근본 없는 자산 이런 취급을 받던 게 24년 1월에 블랙락의 ETF가 나오면서 주류 자산의 하나로 편입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자체의 변동성도 상당히 많이 줄은 상태고 그런데 갑자기 10월에 그런 사건이 터지면서 그 코인 시장에 대해서 긴가민가 반응하던 사람들이 야, 좀 안 되겠네. 저 주류 자산이 되기에는 아직 멀었네. 라는 식으로 약간 시장 신뢰를 잃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약간 위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두 가지 경로로 돈이 들어오는 상황을 살펴보자면 ETF로 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 들어오는 걸 넘어서 네. 돈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신뢰감 상실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올라갈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게다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산의 좀 제로섬 관계는 아닌데요. 투자하는 사람 그 개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100만큼을 들고 있으면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 50을 분할하고 나면 50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 50을 가지고 코인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자산군 가운데 지금 보자면 코인이 가장 열위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국장 날라가고 미장 뭐 빅테크 날라가고 네. 있는데 코인은 비실비실하니까 누가 여기다 신규로 넣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돈들이 미장이나 국내로 치자면 이제 국장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ETF에 있던 돈은 심지어 빠지기까지 하면서 시장 신뢰감을 상실하고 이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온 돈마저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럼 이제 또 하나의 경로가 바로 DAT라고 하는 그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코인을 사서 모으는 기업들인데 네. 이들이 이제 처음에 우리 DAT 할게 딱 발표를 하고 이제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코인을 사잖아요. 네. 일단 이 DAT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래터지 그간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모았고 최근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우선주를 발행해서 또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살 때 일주일에 우리 뭐 수천 개 샀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 사서 모은 걸.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한 300개, 400개로 줄었어요. 그 왜냐? 지금 돈 모은 거 실탄이 떨어져 가는 거죠. 지금까지 모았던 자금이 지금 떨어져 가니까 그만큼 비트코인을 못 사는 겁니다. 네. 그러면 돈을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빚을 내거나 아니면 주식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창기에는 전환사채 발행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주식을 팔아요. 왜냐면 전환사채는 어디까지나 빚이니까 그렇죠. 이게 만기가 있으니까 만기가 되면 또 상환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이제 주식을 파는 건데 주식을 판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고 싶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주식을 사고 싶으려면 아 이거 주가가 오를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런 DAT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가 있는데 mNAV라고 불리는 지표가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이 회사가 들고 있는 코인의 시가총액과 그다음에 이 회사 그 시가총액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고 있는 코인보다 네. 이 회사의 주가가 얼마나 더 평가를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창 스트래터지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막, 와, 비트코인 사서 모은 스트래터지 대단해요. 라고 막 할 때는 그렇죠. mNAV가 막 3 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1.1로 내려왔습니다. 아, 절반 이상으로 내려갔네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그만큼 스트래터지 주식이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스트래터지 주가도 많이 내려왔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떤 메타플래닛 같은 회사는 최근에 이게 mNAV가 1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이 얘기는 들고 있는 코인보다 비트코인보다 이 회사 시가총액이 더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만큼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일본에 있는 메타플래닛 같은 회사는 그래서 그 이더질라라는 네, 그 네. 또 DAT 이더리움을 모으는 그 회사는 네. 심지어는 너무 주가가 떨어지니까 자사주 매입을 위해서 들고 있는 이더리움을 팔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규모가 뭐 크진 않았는데 네. 아무튼 그게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게요. 사서 모으는 애들이 드디어 파네? 라고 얼마나 이제. 힘들면. 맞아요,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히 제가 보기엔 머리를 쓴 것 같은데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스트래터지니까 스트래터지로 다시 돌아와서 보자면 스트래터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은.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 그 창업자라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이 네. 굉장히 리더십을 갖고 이걸 끌고 갔던 사람이에요. 되게 핫캐리하면서 끌고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 판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정말 안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제 기업들은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 여기가 한 64만 개 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일단 시장에 약간 걱정이 이제 나오면 어떡하냐인데 지금 그렇죠. 나오지는 않고 네. 다만
사는 물량이 점점 줄어요. 그래서 그간에는 예를 들면 이제 채굴을 통해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 비트코인 오지라고 하는 옛날에 2010년에 막 비트코인을 정말 쌀 때 갖고 있었던 그런 개인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시장에다 던지면 이걸 다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나 ETF가 다 받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ETF로 아까 돈 안 나온다고 네. 했죠. 그리고 그 스트래터지 같은 기업들이 더 이상 못 사고 못 있어요. 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오지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그 약간 매도를 채굴자들 물량을 받아낼 주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돌 수가 없네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럼 뭐가 해결이 대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ETF나 DAT로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DAT 문제부터 보자면 비트코인도 그렇고 특히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가 더 심한데 DAT를 하려면 이게 나스닥이나 뭐 아무튼 거래소에 상장된 곳이 그 저기 SEC의 승인을 받아서 자금을 모아서 그걸 어떻게 집행할게 이런 계획들을 다 제출해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이미 DAT를 실행하고 있는 곳은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실탄이 떨어져 간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추가로 뭘 하려고 하면 이것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막 또 DAT를 시작하려고 하는 회사는 어쨌든 막 SEC의 승인을 받아야지 또 이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SEC가 놀고 있죠. 네. 그렇죠. 그 때문에 DAT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준비를 하더라도 할 수가 네, 없는 맞아요. 여건이네요. 그래서 어떤 이제 알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DAT 기업은 이미 자금까지 돈도 다 모았어요. 근데 SEC의 그 승인 절차를 거쳐야지만 그 이제 돈을 실제로 이제 그 이제 코인을 사들이는 그 행위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SEC의 승인이 안 나가지고 계속 돈은 묶여 있는데 DAT는 못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신규로 준비하고 있는 것도 SEC 승인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DAT 관련돼서 뭔가 자금이 조금 돌려면 어쨌든 이 SEC가 일을 해야 된다. 그렇네요. 셔다운 이제 풀려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자산들이 그런 것 같기는 해요. 네. 셧다운이 풀려야 뭔가 진전이 될 것 같기는 네. 한데. 이 셔다운이 풀려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ETF가 특히 그런데 ETF에서 돈이 빠진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도 그런데 배가 부르면 마음이 되게 너그러워집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많으면 아까 비트코인 저거 투자해도 돼? 라고 이제 의심하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죠. 아까 말씀드린 신뢰.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 별칭이 있는데 글로벌 유동성의 바로미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에 따라서 진짜 좌우되는 자산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 네. 금리를 내려주고 12월에 그리고 금리 내려준 것보다 더 큰 건 이제 빨리 QT를 종료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뭐 QE 시그널까지 나온다, 양적 완화 시그널까지 나온다는 얘기를 막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 돈이 좀 풀리면 연준을 통해서 돈이 좀 풀리면 그 유동성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이제 심리도 조금 더 코인 쪽에 대해서 코인이 약간 극 위험 자산 포지션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유동성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좀 돈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ETF로 돈이 들어와야지 비트코인이 좀 상승할 수 있는 반전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네, 사실은. 네. 근데 그러면은 사실 그 사이에 기간이 좀 남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토대로는 조금 더 내려갈 것 같긴 하거든요. 비트코인. 근데 가격 자체가 보자면 또 그 지금 아까 10만 깨졌다가 또 올라왔잖아요. 10만 깨지면 산다라고 또 했던 또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지금 일단 심리적인 지지선은 일단 10만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 기준금리 인하가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지 수치의 변동도 좀 생기긴 하겠어요. 네, 일단 그 CME 페드와치라고 기준금리를 전망하는 그 시장 그 네.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서 보시면 FOMC 이전에는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90%가 넘었어요. 음. 근데 FOMC 때 그러고 발언하고 나서 60%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후퇴하면서 지금 조금 자산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는 건데 어쨌든 비트코인의 호재라고 하면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 이걸 호재로 생각한다면 맞아. 반대로. 많이 내려왔다라는 게 오히려 이제 네. 호재, 그러니까 가격 부담이 좀 덜한 수준이다라는 게 호재고요. 악재라고 하면 오를 이유가 없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12월까지는 있어 봐야 한다네요. 그쵸? 오를 이유가 없다라는 거가 약간 악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죄송한데, 듭니다. 그렇죠. 죄송하지만 악재가 있다는. 근데 또 말씀대로 어차피 오르는 가치가 된다면 기준금리 인하 뭐 꼭 12월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돈이 돌게 한다면 네네, 왜냐면 맞아요. 국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여지도 있는데 그 다음은
사면 초과라고 이더리움까지 어. 무슨 해킹 사건까지 있었잖아요. 아, 이더리움 관련돼가지고 밸런서라고 하는 디파이 네. 프로토콜이 해킹을 당한 겁니다. 디파이라고 하는 건 이른바 이제 그 웹3 은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 해가지고 여기 우리가 은행이 하는 일이 이제 돈을 맡기고 빌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이제 이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어떤 예를 들면 뭐 국민은행이라는 주체가 있어서 돈을 맡기고 빌려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토콜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그게 이루어집니다. 네.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코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밸런서라고 하는 그런 디파이 프로토콜이 있는데 거기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탈취된 자산이 한 1억 달러가 넘는다라고 하고 있고요. 밸런서가 해킹을 당한 거지. 그리고 밸런서가 해킹을 당할 때 해킹을 탈취당한 자산이 그 래핑 이더라고 해가지고요. 이더리움을 약간 디파이란 아까 말씀드린 그 은행 같은 곳에 쓰려고 하면 이거를 이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래핑을 해서 이제 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래핑된 이더가 한 1억 달러 이상 이제 탈취를 당해서 이더리움이 해킹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이더리움 체인은 해킹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더리움 해킹을 당한 게 아니고요. 네. 이더리움 기반에 이더리움 그러니까 탈취된 자산이 래핑된 이더라서 아마 이더리움 해킹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그죠. 네, 이더리움 해킹 당한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네. 해킹 사고 발생하면 당연히 투자 심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더리움은 모든 디파이의 약간 기본이 되는 플랫폼이에요. 근데 디파이에 해킹이 났어?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디파이 계열 코인들이 지금 다 상태가 지금 조금 안 좋은 상황인 거고요. 신뢰도 떨어지고 맞아요. 안전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것도 맞아요. 떨어지고 근데 이게 사실 해킹은 처음이 아니잖아요. 어떤 네네. 게 되든 이 가상화폐에 네. 있어서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해결돼야 할 문제기는 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 이게 어떻게 쉽진 보면 않죠. 굉장히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탈중앙화가 됐기 때문에 중앙화된 주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화된 주체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 뭐 도둑을 맞거나 아니면 은행에 있는 내 돈이 어떤 식으로 뭐 탈출을 당했다라고 하면 이 은행 쪽에서 중앙화된 주체가 뭔가 책임을 지거든요. 그렇죠. 물어주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그 국내에서 업비트 빗썸이라는 거래소가 네. 각각 좀 다른 시기에 해킹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고객 자산을 탈취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약간 그런 그 거래소 약관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그니까요. 근데 다 책임졌어요. 졌죠. 왜? 그거 안 물어주면 누가 앞으로 업비트하고 빗썸을 이용하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회사 돈으로 다 물어줬거든요. 그런데 이 탈중앙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건 이 물어줄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에 취약하고요. 네. 그야말로 투자자 보호가 안 됩니다. 이건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투자자가 맞아요. 그렇죠. 네, 투자자가 감수하고 하는 건데 요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런다고는 올라가고 요런다고 내려가는 이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업토보도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네네. 사실 업토보를 기다리는 분들이 진짜 많았을 텐데 왜냐하면 추석 기간에 너무 시장이 좋았고 그러면 이제 그러게요. 말씀을 토대로 보면은 노벰버 랠리도 기대하기는 좀 어렵긴 하겠어요. 11월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까 뭐 말씀은 주셨지만 쉽지 않다. 그렇죠. 12월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네. 말씀드린 대로 센티멘트가 너무 안 좋은 게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는 그 10월 10일 사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파가 생각보다 저는 더 오래 가는 것 같긴 네, 해요. 맞아요. 유동성 증발해서 정말 그리고 약간 또 하필 그 시점이 뭐냐면 다른 자산 시장은 다 잘 나가는데 코인만 안 된 시장이다 보니까 코인으로 돈이 돌질 않습니다. 또 그 와중에 이제 리플이 저희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가 리플이 이제 막 최고치 찍고 이랬을 때였어. 한번 그래요? 네, 모셔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만 해도 리플은 막 급등하고 시장 좋아지고 ETF 승인도 하고 막 이랬는데 세상에 리플이 또 엄청 급락을 해가지고 사실 근데 소송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아니, 근데- 우상향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제 네. 그 질문지를 보면서 리플이 급락했다라고 하는데 리플이 급락 안 했습니다. 급락 안 했나요? 왜냐면 다른 게 더 떨어졌어요. 아, 그렇기는 하죠. 근데 네. 이제 리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때 사셨거나 했던 분들은 이제 그때 맛을 보고 나면 제가 떨어진 게 봤습니다. 되니까. 그래서 최근 7일간 네. 그 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그 상승 하락률을 봤더니 비트가 9.5 하락했고요. 네. 이더리움이 16.8, 리플이 선방했습니다. 14.1, 솔라나는 19.2나 떨어졌어요. 상대적으로 리플이 뭐 특별하게 코인 가운데서 많이 떨어진 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리플에 무슨 특별한 악재가 있냐? 없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13일에 사실 그 ETF 자동 승인 시한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거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도 더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리플. 근데 이제 ETF도 이게 음. 조금 약간 좀 애매한 게 솔라나도 ETF 자동 승인돼가지고 상장이 됐거든요. 그렇죠. 별로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ETF 상장과는 별개로 상장이 돼서 그래서 돈이 들어와를 보자면 돈이 잘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ETF가 사실 지금 비트코인 ETF나 이더리움 ETF나 되게 여러 가지가 많지만 블랙락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블랙락, 조금 더 확장한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여기 이제 세 군데가 뭔가 네. 상품을 내야지 음. 특히 블랙락이에요. 블랙락에서 나와줘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뭐 비트와 이더 말고 네. 솔라나, 리플, 뭐 라이트코인 아무것도 신청한 게 없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치면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자리를 잡지 않는 한은 뭐 리플이든 뭐든 알트코인은 사실 그 후에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것 맞아요. 같긴 해요. 블랙락 CEO가 그 디지털 자산 책임자가 우리는 비트 이더 외에 다른 자산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물론 이제 몇 달 전이긴 한데 생각이 아직 바뀌었을 것 같진 않고. 그리고 근데 어쨌든 간에 ETF도 실제로 돈이 들어오느냐, 돈이 네. 들어오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근데 돈이 들어오느냐 아니냐와 별개로 일단 출시가 되면은 뭔가 센티멘트에 조금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요번 이제 그 알트코인 그 솔라나나 뭐 라이트코인 이런 알트코인 네. ETF의 경우에 약간 조금 좀 애매모호했던 게요. 이게 센티멘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했을 때 의미가 뭐냐면 SEC가 이 ETF를 승인을 해서 그 ETF가 거래소에 상장돼서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승인 절차가 빠졌어요. 자동 승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SEC가 공인한 거야. 라는 이 센티멘트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어버버버 하다 보니까 그냥 상장돼서 됐어.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센티멘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그런 네. 모멘텀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SEC가 일을 하게 되면 자동 승인이 아니라 승인이 돼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SEC가 공인한 자산이네? 라고 시장에 약간 포지셔닝이 되면서 센티멘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지금 앞서서 솔라나나 아니면 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를 보자면 이 자동 승인돼가지고 거래되는 게 코인 가격에 그렇게 큰 호재로 작용하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인 자체가 시장이 활성화돼야지 이것도 맞아요. 이제 호재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만일 셧다운도 해결이 되고 기준금리 인하도 어느 정도 나오고 QT 종료도 되고 하면은 추석 때만큼 높아질 여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잘 전망을 못하겠고요. 스탠다드 차타드가 최근에 이제 연초에도 그랬고, 비트코인 연말에 20만 달러 간다라고 보고서를 냈거든요. 근데 최근에 약간 그런 하락을 겪으면서도 20만 달러 연간 전망을 수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신에 뭐가 나왔냐면, 20만 달러 가는데 중간에 10만 달러 깨질 수도 있어. 라고 했어요. 근데 맞았거든요. 맞았네요. 하필 오늘 딱 맞았네. 네. 그래서 다들 좀 뭐야?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보통 10만 달러 깨진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연말에 20만 달러 가기는 어렵겠네라고 했는데, 20만 달러 연간 전망을 수정하지 않고, 다만 10만 달러가 깨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다시 연말에 이제 상승 랠리를 펼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일희일비한 사람이라서. 뭐 누구나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뭔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호재를 따지는 게 저 계속 호재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별로 호재가 반영이 안 됐던 게 어쨌든 금리 낮춰줬잖아요. 근데 약간 발언이 그렇게 나오면서 또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코인 시장에 있어서 호재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발효가 돼서 실제로 아마 이제 몇몇 이제 이런 큰 기업들이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움직임이 아마 12월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실제로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지니어스 액트의 통과에 따라서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던 코인 발행사 말고 어떻게 예를 들면 뭐 메타, 아마존 이런 데가 스테이블 코인을 아직 발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뭐 무슨 BOA나 이런 이제 은행들이 발행하지도 않고. 그런데 요게 이제 그 법안이 발효되고 이제 준비 과정 거치고 하면은 한 12월 전문가들 예상하기에는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이들 이제 빅테크나 아니면 거대 금융, 전통 금융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 어쨌든 이건 코인 시장으로 유동성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창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건데 사실 이것도 이제 발행이 돼봐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치면 좀 지금 좀 묶여있는 분들은 좀 기다리고 또 약간 투자를 해볼까 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면으로는 호재니까 지금 뭐 저가 매수하는 것도 포트폴리오 전략에 좀 추가를 시켜도 괜찮지 않아요? 다만 저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보지만
뭐 양을 어디까지 너무 많이 또- 하진 않더라도. 어디까지 떨어질지 잘 모르거든요. 음. 이렇게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아, 그죠. 분할 항상 매수. 말이죠. 적립식으로. 네, 분할 네. 매수. 잘 모를 때는 분할 매수. 근데 아니면 그 분할 매수할 때는 비율을 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자기가 정해야죠. 음. 네, 자기가 어떻게 분할할 건지는 자기가 정해야 되는 거고, 분할의 그 정도나 아니면은 내가 언제까지 분할해서 할 거냐, 이걸 이제 정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어쨌든 급락이 나타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10만 달러 무너졌다가 지금 올라와서 이제 10만 1,000, 2,000 뭐 요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닥 확인했다라고 해서 지금 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좀 비싸게 사더라도 그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찐 반등인지 네. 아니면 소위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인지를 음.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지금 야 10만 천에 빨리 사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예 그냥 올라와서 진짜 찐 반등해서 횡보하는 예를 들면 뭐 10만 5천이나 10만 7천 6천에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급락 직후에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바이 더 딥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그야말로 데드캣 바우스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떨어지다가 살짝 올라가는 요 고점에 내가 잡는 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저는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켜보시다가 네. 분할 매수하는 게 어떨까.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쁜 소식으로 네. 하하하 웃으면서 만나 뵙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란 대표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경제 시그널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